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2025년 추석 연휴를 맞아 저희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최고 보수 농객이시죠? 조갑재가 닷컴 대표와 함께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가위 연휴 아침인데요. 먼저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정말 근사하다는 걸 느낍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명절을 보내시면서 더욱 절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국 사람도 많이 하고 외국 사람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뭐 정치 또는 언론 네.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좀 과소평가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이번 명절에는 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좀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즐겨달라. 예.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자부심도 또 계속 솟아오르고 더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제가 같은데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 대한민국을 사실상 7대 강국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기준은 이렇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네.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일곱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한국, 이탈리아. 그러니까 예. 민주주의를 해야 강대국 아닙니까, 그죠? 러시아를 그럼요. 누가 강대국이라고 합니까? 예. 맞아요.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예. 빛의 이정표,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선도국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연설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지난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격변이 있었지만은 그게 다 민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헌법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나이로 치면은 그렇겠죠. 예.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아직도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데 좀 시끄럽게 커가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키워보면은 예.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어린아이는 아픈 아이예요. 그러니까 클 때는 반드시 맞아요. 뒹굴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사고를 칩니다.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뭐 어려운 가운데 그걸 이겨내고 우리 국민들이 예. 빛의 혁명으로 또 이제 정권 교체까지 이뤄내면서 지금 2025년 가을 10월까지 달려왔는데요. 예.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대선 직전에 뭐 당선 직후 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 4개월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그러고 당선되고 네.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두 차례 만나서 한 5시간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나눴는데 예. 가까이서 본 이재명 대통령은 참 친근하고 말을 쉽게 하고 재밌게 하고 맞아요. 편하게 해주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과 합리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참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표정이 밝고 특히 그 장명을 잘해가지고 밝을 명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분 이미지 생각하면 자꾸 밝을 명자가 생각나요. 이 밝을 명은 한자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 저 햇볕과 달빛이 섞여 예.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밝다는 게 화려한 것만 아니거든요. 네. 또 달빛은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밝음과 아주 거룩한 밝음을 같이 합친 게 밝을 명자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밝을 명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좀 밝은 나라로 분위기를 일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동안에
워낙 이분이 일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혼자 나가는 것 같고 기자회견하면 또 말하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선의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네. 또 민주당이 너무 좀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그 두 이미지, 대통령의 이미지와 민주당의 이미지가 서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판단도 하시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로워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예, 보면 되겠죠. 예. 네. 뭐 대통령은 항상 외로운 자리예요. 저 자리는 누구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의논하기도 참 어렵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다 겪었던 그런 고독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것을 먼저 꼽고 싶어요. 그것은 첫째 나라의 분위기를 바꿨다는 거. 나라의 분위기. 대통령의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1980년대 미국이 그 전에 카터 시절에 아주 죽을 수다가 네. 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 표정, 당당함, 유머감과 예. 이것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퇴임할 때는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기초를 다 깔아놓고 퇴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얼굴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구체적 정책으로는 저는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 같으면 일단 의료 대란을 일단은 수습하는 실마리를 남겼습니다. 이거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정이 의료 대란이었거든요. 의료 대란. 예. 네, 그래서 2,000명. 아프면 큰일 난다 하는 공포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그게 상당히 해소된 거. 그다음에 R&D 투자를 다시 늘리는 거.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 등등을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해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물론 지금 관세 협상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당당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펜 선물도 주고 여러모로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좀 안심을 느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런 건 이제 일회성인데 예,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실천 단계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한다는 것은 세계 모든 지금 대통령의 골칫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외교 안보를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외교든 안보든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동상 외교에 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외교 안보 여야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뭐 회동도 하면서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독 회동도 하면서 대화 협치 이걸 좀 강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외교 문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 여기에 있어서 좀 더 여야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또 국민과 함께 대응하고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행동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어떤 합의된 또는 화해를 도모하기는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특검 수사가 국민의 힘을 향하고 있고 국민의 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존폐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을 향해서 직접. 그러려면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다. 라는 인상을 갖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은 이 말이나 은행에서 네.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아하. 또는 진보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고 네. 그 후보 시절에 정확하게 정의를 했잖아요. 대통령은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우두머리다 하는 요 관점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링컨 법률가인 링컨이 한 이야기가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동과 은행은 헌법에 기초해야 돼요. 네. 그리고 사실에 기초해야 되죠.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께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예.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외교 안보도 그렇지만은 이게 경제적으로 좀 들여다 보면은 예.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대통령 당선되기 전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가 오르더니 당선된 이후에 뭐 3,400선까지 가고 막 예.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 5천을 추구하는 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 이것도 참 생소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아이고 정말 믿어도 될까? 왜냐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고 지난해에는 뭐 밸류업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또 안 됐던 윤석열 정부의 모습도 있었고 이런 경제적인 행보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저 어떤 경제 지표를 정해가지고 국가를 끌고 갔던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예컨대 100억 불 수출 1인당 $1,000 네. 국민소득 뭐 이런 목표를 정했는데 그게 1977년에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이 있어요. 실질. 경제 성장이란 실질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데 이 코스피는 네. 그 여러 가지 요소가 거의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제뿐만 사실입니다. 아니라 정치 안보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그걸 그냥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해야지 그게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코스피 5천을 만들어낼 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네. 물가도 안정되고 국제 수지도 좋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체질 개선을 포함해 가지고 예. 결과로서 코스피 5천에 올라가야지 코스피 5천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가 이제 바뀌어진다. 뭐 저PBR인 회사들이 또 달라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투자자한테 주는 어떤 희망, 기대 이런 예. 것도 있고 반면에 또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AI 시대에 걸맞게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게 두 가지 박자가 잘 맞게 가야겠군요. 코스피 5천. 그래서 결과로 코스피 5천이 딱 나오게. 제일 중요한 지표는 한 서너 개 아닙니까?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경제 되느냐, 성장률 그렇죠. 또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네. 그리고 국제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음. 여기서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는 결국 결과는 결국 예. 그걸로 지표로 확인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각 지역을 지금 돌면서 타운홀 미팅, 국민과 소통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네. 또 저분이 이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들이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쉽게 하니까 맞아요. 또 말을 쉽게 하면서도 항상 여유가 있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지. 너무 거기에 또 치중한다든지 하면은 이 대통령이 말이 너무 많아지면은 거기에 좀 마가 끼이는 수가 있어요. 실언을 하는 수도 그런 있습니다. 것들이. 예. 그런 건 좀 신경 써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런 걸 주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계속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7월에 이제 만나서 이 정규재 대표와 함께 이 논의 내용을 좀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나눴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혹시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나 지금 돌이켜 보면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네 이런 부분이 좀 있다면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대표님. 그때 제가 예. 내란 특검이 음.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낸 거를 네. 이걸 외환죄로 수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이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말하자면 조국을 치는 행위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래서 네. 저는 그 말을 했을 때 느꼈던 게 이 내란 특검이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는 지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우선 네. 외환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 가만히 있는 북한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북한이 그 전에 우리 쪽에 드론 보내고 오물풍선 보내는 데 대한 대응이었는데 이걸 계엄령 선포의 한 이유를 만들기 위한 네. 도발이었다는 틀로 가지고 지금 접근을 했는데 수사에 별 진전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특검이 하나 놓치고 있는 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그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아하. 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2대 이유로 삼은 게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부정선거를 발본색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 못지않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대통령이 퍼뜨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킨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황당무계한 이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네. 한때 전 국민의 30% 보수 성향의 60%를 차지했어요. 이게 국민을 지금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마치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바나나 공화국이라 되는 것처럼 예. 요사이도 스탑 더 스틸이라는 그 트럼프가 만든 그 구호판을 들고 다니잖아요. 모이기만 네. 하면은. 이거는 국격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범죄입니다.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선전을 하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또 그걸 그 세력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은 이건 네.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수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더 집중해서 해야 되지. 지금 외환 관련 물론 이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특검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게 좀 진척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굵직하게 이 아. 내란 특검, 뭐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관될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 차원에서 알고 네.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12.3 비상계엄령 그 발작적 비상계엄의 진짜 원인은 뭐였느냐? 그게 과연 김건희 씨 보호용이냐? 네. 아니면 반국가 세력 척결이냐? 아하. 부정선거 발본 세건이냐? 거기에 예.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원인은? 이런 고통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게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수사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도 집중을 또 해야 된다. 그게 궁금하다. 국민께 알려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뭐 이런 주장 이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지금 뭐 극우 세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법률적으로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그리고 사실관계나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친위 쿠데타죠. 친위 쿠데타다. 이 우리나라 역대 4차례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저는 뭐 행운인데 기자로서는 네. 그 네 사건에 대해서 다 취재를 하고 책을 하나씩 썼습니다. 5.16 그리고 1972년 10월의 유신선포, 네. 12.12 군사변란, 이번 12.3 네. 불법계엄. 네. 그런데 1972년 10월 17일의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선포가 그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이랬거든요. 이번이 친위 쿠데타예요. 권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자 명단에 넣었다는 게 그게 친일 쿠데타예요. 근데 친일 쿠데타는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왜냐? 군대를 동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네. 하도 허무맹랑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이 무슨 병정놀이 하듯이 했기 때문에 워낙 무능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친일 쿠데타가 약간 코믹하게 보이지만은 만약 그때 국회에서 제때 해제 결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날에 아침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느냐?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걸 보면 엄청나다고요. 그리고 국회로 군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로. 그전에는 그렇죠. 국회 출입을 막았지. 예. 그건 또 그래서 이번 이 사안은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 면죄부를 줄 만한 게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저는 법중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될 사건이고 그렇게 해야 지금 윤석열과 같이 얽혀 있는 이 극우 세력 또는 일부 보수 세력이 헤어질 수가 있어요.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심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 최고형을 받은 뒤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재판 결과 나온 다음에는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12.3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사이의 아주 좀 묘한 인간관계. 지금 특검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다 같이 구속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공동으로 잘못했으니까 공동으로 책임을 져가지고 지금 공동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의 본질이 뭐였느냐. 난 윤석열 대통령의 몰락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 국방부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또 그 행동 자체가 너무나 무도한 것이었어요. 사실 그때도 논란이 컸었죠. 그때는 대통령 당선자니까 아무런 그런 국가 지휘부를 마음대로 옮기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했는데 이것 뒤에 김건희 씨의 역할, 주술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난 추정을 하는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때 보수 세력이 거기에 반기를 들었어야 돼요. 보수 언론 포함해가지고 국민의힘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 국가 지휘부를 옮기는 것은 작은 천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오히려 박수부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한국의 보수 세력이 윤석열과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준석 몰아낸다든지 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내질러 가지고 의료 대란으로 갈 때 이 보수 세력이 국민의힘이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금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이 교훈, 저는 이 교훈은 민주당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해당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잘못할 때, 여당이 잘못할 때는 그 지지자들이 반드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견제를 하지 않으면 자충수로 가가지고 결국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이게 교훈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보수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보수 기자가 보수 진보는 없는데 사실에 충실한 입장이지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말을 제가 하나 만들어냈어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그래도 한국의 보수는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진보 또는 좌파는 네. 이재명, 정청래 두 사람이 잘못할 때 비판하는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세력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런 걸 경계를 해야 된다. 교훈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얻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윤석열 정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 뭐 검사 출신에다가 검찰총장을 하고 이렇게 대권에 뛰어드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무서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검찰 권력으로 집권한 그 윤석열에 뭐 대항하지 못하는 차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비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건 같아요.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누가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느냐, 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네. 민주당이 만들었죠. 민주당이 만들었죠. 2020년 4월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민주당이 그 뒤에 1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정책이나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그 1년 동안 기억나는 것은 조국 이름이란 이름과 추미애, 문재인 이 세 사람 이름이에요. 이 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네. 윤석열 씨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 추미애 이런 구도가 돼가지고 네.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던 국민들이 윤석열 편을 들었어요. 그게 저 사람의 인기로 변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윤석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같아요. 추미애 씨는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있고 정청래 당대표가 있는데 너무 사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지금 국민들이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야구 구경하듯이 구경을 해요. 하면서 채점을 할 겁니다. 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오만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걸 건드리면은 2020년에 압승했던 민주당이 네. 불과 1년 뒤에 2021년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1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심을 잘 읽으면서 권력 가진 사람일수록 그 권력 행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훈을 좀 잘 보고 민주당에 포함한 이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실로 잘 판단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이 아직도 이제 계엄 탈영이나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왜 계엄 얘기 계속하고 뭐 내란 종식이 안 됐다고 왜 그런 얘기 하느냐라는 주장도 있긴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한국 사람들이 실정을 잘 느낍니다. 실증을 잘 어떤 점에 열광을 해가지고 또는 신바람이 나고 이러는데 그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12.3 계엄 사태로부터 그 이제 9달이 됐는데 네. 이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은 한국 사람들 실증 느껴요. 그래서 내란이란 말을 말고 네, 다른 말을 다른 말 만들어내든지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게 할 때 본인들이 약점이 안 잡혀야죠. 본인들이 약점 많은 상태에서 남을 공격을 하면은 네. 역공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일으킨 윤석열 세력에 대한 법적 단죄는 네. 그건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정하다는 말은 공정하다는 말하고 같아요.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네. 무리한 수사를 하면은 그게 역풍이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 또 뭐 재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법원에 증인 출석하지 않고 뭐 거제에서 민생 탐방, 뭐 치킨 배달도 하고 막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지금 압수수색 이런 게 진행이 됐지만 일단은 자신은 결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였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증언, 증인 출석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진행이 좀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내란의 동조 또는 비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것도 진실규명 차원에서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규명 그다음에 차원에서. 이거를 처벌할 때는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형사 처벌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의성 부분을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네.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일 먼저 이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 공무원들은 여기에 부역하지 말라 하면서 국회로 달려나가서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고 해가지고 이 반역을 진압하는 데 역할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때 한동훈 대표가 다른 방향의 행동을 했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들이 해산해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아마. 방어 수단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윤의견으로 간 거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장동혁 체제로 이어진 겁니다. 네. 자, 그런 역할을 한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니까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고 너무나 큰 역사적 기록에 대한 그만이 알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할 의무가 있는 거죠. 본인은 책에 다 썼다고 그러는데 네. 책에 쓴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생각이고 그것이 국가 기록으로 남으려면은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자꾸 요새 이분이 고생하는 게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누명입니다. 누명인데 누명이다. 그거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거는 기록입니다. 진실이 그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진실이 이기는데 네. 그 진실을 담보하는 게 바로 법원의 정언입니다. 책도 중요하지만은 네. 법원의 정언을 기초로 해가지고 판결문이 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다 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서 뭐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 만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네. 그날의 진실은 한동훈의 진실은 그게 국가의 진실이니까 틀어놓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 증인 출석을 하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많은 또 비판을 받을까봐 그게 또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비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 알죠. 정상적인 보수 성향의 사람은 비판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한다. 네. 다만 이 극우 세력, 윤의견 세력이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한동훈 지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인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거는 예. 그 수사 실무에 관한 것이고 수사를 해서 밝혀낸 내용 중에 공개된 것도 있고 공개되지 않는 것도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 유무죄를 판단할 입장은 아닌데 멀리서 보면 이제 전체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전체를 네. 보면은
이 비상계엄령은 망상에 빠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아니면 피해 의식에 빠진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딱 줄이면은 충암고등학교 출신 몇 명끼리 모여가지고 네. 작당하듯이 계엄령을 기획했다가 2시간도 못 가서 끝난 거예요. 일은 엄청나게 몰렸는데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두 사람을 빼고 적극적으로 이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찬성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왜 못 말렸느냐 하는 추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게 과연 형사처벌감이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못 말렸느냐, 그다음에 사후에 왜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 파기했느냐,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 뭐 3대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단독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와 함께,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윤건희 정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건희가 어디까지 개입을 했느냐, 또 인사 문제, 또 뭐 계속 보니까 여러 가지 금고북이나 아니면은 명품 뭐 그렇죠. 장신구나 백이나 그동안 우리가 잘 못 봤던 물건들, 뭐 그림까지 등장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허탈감, 분노 이게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느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두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는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는 김건희 씨가 갑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은행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예. 김건희 씨도 정권은 내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졌던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것을 좀 인정해주는 입장이었고 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부인을 자제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또 요새 뭐 종교인도 등장하고 주술 뭐 이런 게 막 등장하는데 네. 이 사고 방식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또 법리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주술적이었다. 주술적이었다. 그리고 음모론 이게 드리워져 있어요. 두 사람에 그게 정책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를 옮긴다는 게 큰 정책이거든요. 또 왜 하필 2,000명이냐? 300명 하면 안 되나? 400명 정원하면 안 되나? 예. 그 정도 했으면 저렇게 어르대라는 안 갔어요. 왜 하필 2,000명이냐? 왜 저렇게 과격한 숫자에다가 정수로 딱 떨어지는 2,000명이냐? 이런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고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했어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면은 사전투표 예.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투표는 또 부산에 가서 했어요. 그 투표소가 하필 집원이 2,000번이었잖아요. 아, 당시에 논란이 왜 됐었죠. 예. 그 2,000번 집원을 가진 쪽을 찾아갔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통령 특히 김건희 씨하고 뭐 사적으로 접촉했던 사람들이 증언 중에는 네.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나오면은 완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참모도 이건 해결을 하기는 해결해야 되는데 네. 여고대학 2,000명은 안 된다는 그 이야기만 나오면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그럼 그 2,000명이 누구한테서 떨어졌고 어떻게 너무 단순하면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2,000명 때문에 방해.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이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이게 보수의 핵심인 의사표를 완전히
그렇죠. 이탈시켰습니다. 그게 의사표면 가족하고 다 합치면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표 되겠더라고요. 이게 수도권에서 아슬아슬하게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많이 떨어지는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2천이라는 숫자라 이겁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2,000명 때문에 2,000이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천공 우리가 잘 언급 안 했지만 천공 보니까 성이 이씨라서 이천공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될 정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2,000명 2,000에 집착했던 윤석열 윤건이 이제 공동정권 사실상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여전히 하고 계신데 특히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 그러니까 두 부부가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윤석열 지난번에 오랜만에 법원에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 보셨을 것 같은데 와서 뭐 이제 모습도 모습이지만은 보석 필요하다. 그 이유를 설명해서 뭐라고 했냐면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 주 4, 5회 내내 재판을 해야 되고 주말에 또 특검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상태 도저히 힘드니까 집도 가깝고 하니 지금 보석이 되면 제가 운동도 하고 변호인이랑 전화로 소통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또 많은 분들이 비판을 받았거든요. 전혀 뭐 성찰과 반성이나 달라진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네. 어른이 되고 나서 반성하기 힘듭니다. 아, 그리고 반성하라고 하는 사람도 네. 실제 반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쇼해달라는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대통령이에요. 네. 그리고 건강상의 지표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의사들의 소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거기 보니까 뭐 당뇨 그리고 당뇨로 인한 실명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 수치가 정상인의 6배 또 경동맥 협착증 네. 등등 이런 아주 이 돌발 사고가 나올 만한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매일 과음을 했다는 분이 저렇게 갇혀 있으면은 네. 하나 치료 효과는 있을 거예요. 뭐 술을 끊게 되니까요. 또 금단 증세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금단 증세. 괴로운 건 사실이겠죠. 예. 그건 뭐 인간적으로 충분히 동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석 문제는 저는 좀 드라이하게 네. 의사 소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꼭 구속 재판을 해야 정의가 구현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고 다음에 형을 사는 것 아닙니까? 선고 받을 때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는 다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3월 초에 지규현 판사가 말도 아닌 법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구속 취소한 것은 그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때 구속 취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보석은 네.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어허. 재판에 안 나오면은 보석 뭐 취소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네. 보석 문제는 의사의 소견과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나름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좀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의사대 판단이 중요하다라고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 말씀을 저희가 뭐 중간중간 하기도 했지만은 통일교 또 그 전에 뭐 신천지 교인이 되고 이제 입당했다는 의혹들 이런 게 좀 불거져 있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그 명부를 비교를 해봤더니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몇천 명,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에 투표할 수 있는 그 교인 당원들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 뭐 몇천 명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수사는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에 이렇게 뭐 통일교인들이 대거 들어왔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과연 국민의힘만 그런 것이냐? 과거에 총선이나 대선에서 네. 종교단체가 어떤 후보를 집단적으로 밀고 한 게 과연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이참에 종교와 정치를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은 생기는 거예요. 선거에 나온 사람이 왜 종교단체를 무시할 수 없느냐 하면은 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표현은 교주의 한마디로 움직이는 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히 이렇게 유착하게 돼요. 그 뭐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하는 나라에서는 예. 종교와 정치가 선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유착하는 예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베 전 총리가 2022년 7월에 암살된 배후에도 그 통일교와 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인인데 재산을 많이 갖다 바친 데 대한 불만을 품은 그 아들이 평소 통일교와 친했다고 믿었던 아베 씨를 암살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통일교가 지금 한국에서 그것도 좀 비슷한 시기에 이게 국민의힘과 유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통일교는 기독교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은 좀 이단 시대는 그리고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스캔들과 연관되었던 부분인데 이 총재가 구속이 됐어요. 아마 일본에서 상당히 충격받을 겁니다. 보통 이 종교단체의 이 교주를 구속하는 예가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하나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저러면은 통일교도들이 막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없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조용합니다. 네, 그 생각보다 예. 교세가 약하든지 아니면은 들고 일어날 명분이 약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네. 이 정치와 종교의 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큰 위기가 있으면 종교단체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하는데요. 예, 종단 대표들.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입니다. 정치에 종교를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조창기도회 뭐 이런 맞아요. 좋은 전통이로 시작됐는데 과연 저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교 분리입니다. 이게 헌법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 박은 그 토양이 사실은 유럽의 민주주의인데 유럽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게 1517년 마르틴 루트라는 수도사가 그 교황을 상대로 정면 도전을 하면서 종교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혁명이 바로 정교 분리로 간 거거든요. 그전에는 가톨릭이 지배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전통이 한국 헌법에 들어와 가지고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국교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네. 이게 처음으로 지금 법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헌법 제20조가 지금 이 법정에 나온 거니까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종교와 정치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리고 상호 협조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가 강하면은 신정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두 나라가 있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거든요.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북한이죠. 주체 저것도 종교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종교 우리 헌법에 보면은 종교 이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이번 이제 국민의힘의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통일교 또 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하는 의혹 어떻게
풀려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이 됐고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이 됐고 뭐 이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뭐 돈이 흘러갔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김정재 의원은 누가 후원금 낸지 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하던데 그거 말고도 지금 네. 특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네. 구속됐고 몇 분은 아주 큰 목사님인데 참고인으로 뭐 조사를 김정은 받고 목사. 있는다든지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예. 마치 한국을 뭐 한국 이재명 정부를 기독교 탄압 정부인 것처럼 그 아주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 계엄 사태가 남긴 후유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개신교의 큰 목사들, 큰 교회의 큰 목사들 중에 몇 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네.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신도들이 다 그걸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그건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아니 성경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만약 거짓말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너희를 부자유케 하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네. 이거는 정말 성경 말씀을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책임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예. 확산시킨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마가 세력,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떤 복음주의 그런 사람들이 그 인물들이 뭔가 이 국내의 부정선거론자 아니면 윤석열 지지자, 윤어게인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해서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주 지금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2020년 4월 한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횡행할 때 네. 뭐 부정선거 음모론의 원조는 김어준 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걸 조기에 정리를 했고 네. 국민의힘은 그걸 조기에 정리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게 커지니까 이게 미국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트럼프 측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연구하고 갔다고. 네. 그런데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큰 차이로 바이든 후보에게 졌는데 그때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틀이 네. 한국에서 수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했다고요. 그 뭐 개표기가 조작되었고 예. 그 조작된 배후에는 뭐 베네수엘라, 쿠바, 뭐 중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그 뒤부터 부정선거 음모론 한미 연대 세력이 생겼어요. 이게 트럼프 측근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고속도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나라가 있지. 네. 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 현직 대통령이 2023년 대선에 지니까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가지고 정부기관을 습격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지금 반역죄로 기소돼가지고 징역 27년 네. 3개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브라질에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축으로 한 하나의 이 뭡니까 이거 악의 축이 생겼다고 그럴까. 그만큼 부정선거 음모론은 무서운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게 정책에 반영되잖아요. 예. 트럼프가 브라질에 보복 관세 50%를 매겼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룰라 대통령은 거의 굽히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 음모론 동지인 그 전직 보노사울 뭐 이름도 좀 복잡한 하여튼 그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인구가 2억이나 되는 나라를 상대로 저렇게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말이죠. 한국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 데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됩니다. 대비도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 문제 좀 제대로 대응을 부정선거 잘 해야 음모론은 된다. 의외로 큽니다. 그 피해가. 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뭐 전직 국회의원이며 전직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했던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까지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황교안, 뭐 전직 민경호, 국정원장, 전직 네. 국방장관, 전직 육군대장, 뭐 이렇게 참. 직위 고하를 가리지 네. 않습니다. 이거는 질병입니다. 질병이다.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이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참 심각하게 이제 봐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장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했고 또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어제 예 했고 지난 토요일이었다. 네 지난 일요일에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외 투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좀 결집을 시키고 거기서 에너지를 좀 얻겠다. 아스팔트 우파들 만나서 함께하겠다 이런 생각인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이런 행태는? 뭐별 효과 없잖아요. 주말에 했는데 그게 예. 기사로도 크게 취급되지 않고 저도 광화문에 사는데 뭐 별 임팩이 없어요. 임팩이 그리고 거기서 부르짖는 거 보니까 네. 공허한 주장밖에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도 공연한 주장인데 뭐 사법 독재, 네. 사법 압박, 입법 독재 이런 걸 입법 계속 독재. 부르짖는데 그 말 자체는 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국민의힘 지휘부가 네. 윤의견 세력이고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상 비호하는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런 세력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이게 먹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걸 정리를 하고 해야지. 그걸 정리하고 우리는 계엄 찬성, 음모론, 부정선 음모론 찬성하는 사람은 당에서 나가든지 당직에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뭐 아주 무서운 결단을 한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계속 헛돌고요. 저거 이제 동력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력이 생기지도 않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대표가 되는 이 상황도 보면은 뭐 여론조사 물론 이게 역선택 방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이겼는데 이 당원 투표에서 차이가 장동혁 후보가 뭐 조금만 이기는데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반영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민심이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국민의힘 지도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생리상 네. 물을 떠난 물고기가 되어버렸어요. 물고기가 살려면 물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물은 민심이거든요.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20% 정도로 나오는데 네. 이 20%는 우리 국민 전체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딴섬이 되어 있잖아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끼리끼리 모이면은 결속력은 강해지는데 숫자는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의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강경한 밀도는 강해졌다는 거지. 순도가 똘똘 높아졌어요. 뭉쳐. 예. 그래서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과속을 하니까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과속을 하니까 또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민주당이 제공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에서 잘 이제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여론 여기에 어느 정당이 귀를 기울이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 목소리에 국민의 명령에 흔히 따르느냐. 말하는 중도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그래서 이 어느 쪽에도 극단적으로 치우지 않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 나서 넓게 보면
이런 흐름이 하나 생겼어요. 네. 국민의힘은 극우화돼 버렸습니다. 정당으로서는 극우화했는데 정청래 민주당이 극좌화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극좌화입니다. 어떤 게 극좌화냐 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동을 하면은 그게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예? 좌파 정당이 그렇게 하면 그게 극좌화라고 불러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불러내는 그 근거로 삼은 게 그 근거가 없는 무슨 회동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런 게 일어나면 한국 정치가 양극단으로 쪼개져 버려요. 가운데가 이제 그때 복원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한국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흔히 우리가 중도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번 계엄 사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 희망을 갖게 된 게 한국에 이 건강한 중심 세력이 있어요. 저걸 저는 국가 중심 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영어로 말하면 vital center. 가만히 있는 중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동적인 중심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보수, 진보, 중도에 걸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네. 첫째, 법치를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 사실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성. 네. 그다음에 자유 이런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몇 퍼센트냐? 저는 60% 된다고 봅니다. 60%. 이 사람들은 또 학력도 높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요. 네.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자도 이 그룹 안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력이 딱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걸 국민의힘도 알고 민주당도 알아야 돼요. 누가 지금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크게 움직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1년 만에 예. 1년 만에 칼자루 잡았다가 칼날 잡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등장시킨 것 복귀를 좀 아닙니까? 해봐라. 이번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요. 또 역사가 돼버리대요. 그래요. 역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누가 더 귀 기울여서 듣느냐. 여기에 앞으로 여야 정치권의 여야 정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저희 이제 오마이 TV가 맨 처음에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보도가 크게 되기도 했었는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이제 발언.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뭐 이 발언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이 투표하면서 이 경북에 있었던 산불 피해 특별법 통과하는 그 와중에 호남 얘기를 또 하다 보니 이것도 지역 감정 조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명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 문제 가지고 네. 이야기하게 되면 꼭 반작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또는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경상도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 대해서 그동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 네. 그걸 한번 되돌아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김정재 의원이 근데 최소한 여기서 사과를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100일 넘어서 이제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에 대해서 또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저희가 1시간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도 잘 해 나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것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이라는 것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정책을 펴겠다고 했어요.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 전체를 한 단위로 보는 자세. 예. 그 다음에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뭘로 평가되느냐 하면은 그분이 계실 때 좋은 제도를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 오히려 윤석열처럼 제도를 파괴했느냐로 판결이 되는 겁니다. 네. 좋은 제도는 오래가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헌법도 그렇고 국군도 그렇고 이게 다 제도인데,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한자 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예. 한국어를 정상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자고 했어요. 지금 지난 80년의 한국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인데, 이것을 체험하고 지난 거대한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간 분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 이런 분들이 유언을 쓰듯이 다 회고록을 써야 돼요. 또 회고록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걸 예. 국가 정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고록을 쓰면은 국가는 그 회고록을 다 인수해가지고 좋은 책은 출판할 것이고, 아무리 모순 글이라도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국가 자료로 보관을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자료가 앞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회고록을 쓰십시오.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 그리고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이 최종 승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아무 기록 없이 가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회고록 쓰는데 예. 몰두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진지해지고, 그렇네요. 아버지가 예. 아들과 대화가 많아지고, 또 전문가들이, 그리고 지난 역사는 정치인들이나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면도 있지만은 이름 없는 성실한 시민들, 전문가들이 만든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또 우리나라는 주셨습니다. 기록을 남긴 역사가 있어요. 예. 13세기 몽골 침략 때 그 어려운 시절에 8만 대장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조선 왕조실록을 만들어서 이거 혹시 불타면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사고를 4군데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임진왜란 와가지고 3군데서 불탔어요. 하나 남은 거. 전주 사고에 있는 왕조실록을 백성들이 지게로 지고 내장산이죠. 아마 내장산에 있는 암자로 옮겼다가 그걸 태백산으로 옮겨서 보존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기록을 남겼는데 지금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 기록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가슴에 이제 울림이 있는 그런 또 회고록 쓰기 운동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제안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 저희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벌써 이제 1시간 넘게 우리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건강하시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또 일해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좋은 언론을 가진다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입니다. 좋은 언론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언론이 있으면은 절대로 독재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언론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교양인이 됩니다. 좋은 언론을 만드는 분들에 대한 또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평가도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조심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서 이 좋은 언론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언론에 종사한 사람으로서의 소감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언론을 통해 또 조갑제
닷컴 통해서 또 오마이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보고 또 시청자분들, 독자들 의견도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특별 대담 시간 마련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란의 밤 이후에 진행됐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여야 정치권이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조갑재 대표의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들어봤습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저희 연휴 여러분과 함께 보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매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현안과 또 여러 가지 현장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